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 1차 타결 이후 한국, 중국, 미국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 경알못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제가 여러분께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구구절절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면 스스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TV에서나 유튜브의 여러 동영상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죠. 누구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고 누구는 내년에 나빠진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그리고 홍콩 문제로 시진핑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펼쳐서 중국 경제를 살리려 할 것이다. 미중 무역 합의도 타결되고 내년에 중국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손모가지를 건다.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죠. 어떤가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럴싸한가요? 아마 정말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이 있다면 그 의견을 듣고 몇몇 분들은 좋아요, 구독,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정말 중국 주식이나 펀드를 매수해두고 내년에 더블 가자 외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년에 3월 중국 전인민 대표 회의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3%로 잡았다. 만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이죠. 그렇게 되면 6% 경제 성장률에서 3%로 절반이 떨어져 버리니까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일도 대충 하겠죠. 그리고 경제도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 부양책도 없고 주식시장도 확실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확신했던 그 사람에게 손모가지 건 다음에 잘라라 아니면 구독 취소합니다 싫어요 누르고 또 난리가 나겠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요. 여기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처럼 유튜브 등의 매체로 그럴싸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주장이 그럴싸하다면 그 의견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잘못 듣고 현상을 다르게 보거나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정도는 분간해낼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시대라는 사실이죠. 제가 경제를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이런 누군가의 의견이나 아니면 예측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경제를 전혀 몰라도 경알못이라도 알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국 경제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우선해서 봐야 할 것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주요 경제 정책 회의를 먼저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요 경제 정책 회의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큰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국 대표 회의입니다. 줄여서 전대라고 하는데요. 주요 역할은 중국 헌법 수정과 요직 임명, 사회 발전 계획 등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중국의 경제 계획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이런 회의고요. 그림처럼 중국 공산당만 거의 2,000명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 승인을 해주는 이런 회의라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 회의는 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줄여서 중전회라고 부르는 이런 회의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전국 대표회의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를 포함해서 매년 열리고요. 7중전회까지 있습니다. 국가 주석, 전인대, 국무원 등의 인사를 비롯해서 경제개혁 관련 사항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하고 전대 이전에 실질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거죠. 특이점으로는 올해 10월에 개최된 2차 그러니까 4중전 회의에서 홍콩 문제로 시진핑 지도부에서 후계자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회의가 끝나고 보니까 시진핑이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자는 것으로 끝났죠. 그리고 4중전 회의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중국 경제회의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 회의입니다.
자, 매년 12월 중에 개최가 되고요. 자, 1년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년 경제 개발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당장 내년에 중국 경제의 세부 계획을 알 수 있으니까 내년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 것이 당연하죠. 자, 우선 이번 달에는 12일에 폐막을 했고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의 2020년 정책 기조의 방향은 그동안 이어온 안정 속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뜻의 온중구진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시진핑 집권 이후 2017년부터 중국은 그동안 과잉했던 설비를 줄이고요. 경쟁력 없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이런 구조조정을 실행하면서 온중구진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벌써 여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동안 2017년부터 중국은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될 때만 방어하는 수준의 부양책을 써오면서 계속 구조조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경기 부양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부양책은 없이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제공작 회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된 것이 바로 빈곤 퇴치입니다. 무슨 새마을 운동 같죠? 여기서도 벌써 대규모 부양책이나 급속한 성장과는 2020년도 거리가 먼 정책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죠. 자, 이런 빈곤 퇴치 정책은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공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은 장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거의 달성해 왔습니다. 자, 물론 통계를 조작해서 달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경제 데이터를 안 믿는 이유이기도 하죠. 1979년에 덩샤오핑이 집권하고 나서 첫 번째로는 선불원을 통해서 국내 총생산을 2배로 끌어올리고 두 번째로는 20세기 말까지 샤오캉 사회에 진입을 하고 세 번째는 21세기까지 중진국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한 시기에 중국은 극단적인 평등주의가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말이 평등주의지 사실상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리고 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죠. 덩샤오핑은 이 선불론이라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라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일종의 자본주의의 도입인데요. 자, 그렇게 중국의 국내 총생산을 2배로 끌어올린 다음에 복지 정책으로 부를 재분배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이론이 바로 샤오캉이죠. 자, 실제 덩샤오핑이 중국의 경제 개방과 선불론을 실행하면서 약 40년간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 장쩌민 주석은 중국이 샤오캉 사회가 되었다고 확정을 했고요. 샤오캉은 중국어로 중산층을 뜻하는데 중산층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2020년까지 전체 중국인을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국가 주석인 시진핑은 창단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국의 전면적인 샤오캉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내년도는 빈곤 퇴치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중산층 인구로 구분을 하고요. IMF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이미 샤오캉 목표에 도달을 했죠. 중산층이 된 거죠. 이렇게 빈곤 퇴치라는 목표는 평균적으로 달성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그 이하 빈곤층까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공작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대규모 부양책도 없고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겠다 하기 때문에 블룸버그나 IMF, 무디스, 골드만삭스 등 실제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9에서 5.7%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6% 정도로 경제 성장률을 설정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미달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 정책만 봐도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나머지 정책들은 안 봐도 뻔하죠. 먼저 경제 방향이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연히 계속 규제를 할 겁니다. 자,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집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규제를 더 강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양한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지난 2015년에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 중국 개미들이 전부 다 주식담보대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바람에 상해종합지수가 3,000에서 4,500으로 급등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이 급등을 잡으려고 대책을 내놓아도 급등이 멈추지 않았고요. 급기야 대출 규제까지 하면서 급락을 시켰었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가 불가능한 이 주식시장은 당연히 건드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막는 차원의 경기 부양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것이 산업 고도화이고요. 과학기술형 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 확대하고 철도 및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죠. 과거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으로는 14억 인구의 고용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고용 유발이 높은 서비스업 및 첨단 산업으로 산업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형 및 벤처 산업을 지원해서 실업률을 해소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경기 부양책의 단골 메뉴로 내놓는 것이 바로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동안 1대1로부터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난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이 다시 세계 원자재를 끌어들이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런 기대가 많았고 의견도 많았지만, 중국 정부는 딱히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 만큼만 인프라 투자를 해왔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만큼 기대감은 높았지만 정부가 과잉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와 같은 인프라 투자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전반적인 2020년의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이 경제공작회의에서 정해지고 내년 3월 양회에서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내년 그래서 중국 경제는 올해 마찬가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인프라 투자 및 경기 부양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는 이런 수준까지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중국 정부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초과 달성되거나 또는 적게 달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중국 지방정부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목표치를 미달해서 달성하면 통계를 조작해서 달성했다는 보고를 하고요. 목표치를 만약에 초과해서 달성하면 억지로 줄여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매년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로 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런데요. 예산이 남는다고 보고를 하면 다음 해부터 예산을 그만큼 깎아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배정받은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다 처리를 하고 오는 겁니다. 중국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과잉 달성했다고 해봐야 좋은 소리를 들을 리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정부의 목표치까지만 달성할 뿐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6%와 다르게 7% 초과 달성되고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앞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경기 부양책이 나오려면 약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 달성 이후 2050년까지 중등 발전 국가로 되는 건데, 해당 구간에서는 아마 부양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었나요? 앞서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중국이 내년에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던가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중국 경제 공작 회의 내용은 보고 말하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국 정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아예 쳐다보지 않을 안 되는 이런 이유도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국뽕이 넘쳐나는 시대에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흥국 전체 투자의 지표로 보는 것이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MSCI 신흥국 지수인데요. 해당 지수에 따라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경제 규모 및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당 지수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MSCI 신흥국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국이 34% 비중을 차지했고 우리나라가 12% 정도 차지합니다. 타이완이 한 10% 정도고요.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절반 정도밖에 이런 신뢰라든가 이런 규모, 이런 비중을 보지 않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도 열받긴 하는데 좀 더 웃긴 거는 외국인 투자들은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같이 뺀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을 보면 같이 움직이는데요. 외인 자금의 유출입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조작이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아무리 조작을 한다라도 방향성은 알 수 있는데, 만약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 싶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외인 자금이 이탈되니까 미리 주식을 매도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엮여서 외인들의 매도 공세에 얻어맞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중국 경제 지표를 못 믿겠더라도 보면서 잘 피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영상도 경제를 전혀 모르시더라도, 경알 모으시더라도 이해가 쉬웠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